지질공원 해설사 보수교육 3차 시 지질공원의 지오스토리 만들기.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수재입니다. 지질공원은 지구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지구는 과거 수십억 년 동안 굉장한 사건이 발생하여 오늘날 생명체가 사는 신기한 행성으로 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지구에서 발생한 사건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방법과 사례를 다룹니다. 이것은 지질공원의 이야기를 만드는 데 가장 기본적인 소재가 되므로 지구 탄생과 변화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지구, 그 오래된 시간의 덩어리. 일단 제가 제목을 지구, 그 오래된 시간의 덩어리라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우주의 시작을 한 137억 년으로 보면 지구가 한 45억 년. 우주의 나이보단 작지만 우리가 우주는 이제 너무 멀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여기에서는 지질공원은 이제 지구에 대한 얘기가 주로 되기 때문에 지구 이야기를 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지구의 탄생을 한번 보시면 이제 137억 년 정도의 우주 생성 이후에 약 한 46억 년 전에 태양계가 생성됐다 그리고 45.4억 년 전에 이제 지구가 생성됐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건을 한번 보시면 지구에 언제 핵이 만들어졌냐는 건 논란이 많지만 여기 5억 년 전에서부터 42억 년 전까지 아주 광범위한 시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를 보면 이것이 아직 완전히 해석이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어쨌거나 지구에 지금 현재는 핵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사건으로는 바다가 38억 년 전에 생겼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이전에도 바다가 있었다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암석 기록으로 보면 38억 년 전부터는 분명히 바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억 년 전부터 3.3억 년 전까지는 초대륙 형성이나 분리가 수차례 반복이 됐었습니다. 지구가 대륙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중에 산소 농도는 약 7.3억 년 정도서부터 이제 급증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구의 그 지오스토리 혹은 이제 지질공원의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간략하게 한번 다뤘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의 행성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지구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자기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장이 있음으로 해서 생명체가 활동할 수 있는데 우리 수성은 자기장이 좀 있긴 하지만 태양에 너무 가까워가지고 너무 뜨거워서 생명체가 살 수도 없고 다른 행성이나 위성을 한번 보시면은 목성에 자기장이 역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크기를 보시면은 지구가 좀 더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에 자기장이 있음으로 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핵 생성으로 인해서 자기장이 형성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주에 오는 유해한 방사선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층권에 오존층이 형성돼 가지고 강한 자외선을 완화해 가지고 이 생명체의 생존 조건이 이제 충족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 핵 생성 연대를 한번 보시면 각종 자료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열리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어느 것이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핵이 있다라는 사실만 이제 인지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바다의 생성은 미국의 노아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38억 년 전에 지구에서 바다가 확실히 있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초대륙이라고 하는데 지구의 대륙이 가만히 있질 않고 밑에 이제 뜨거운 것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큰 대륙이 붙었다 떨어졌다는 것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그 대륙 이동과 함께 초대륙이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45.4억 년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를 한번 보시면 운석의 나이, 달 암석의 나이가 45.4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나이를 직접 잴 수는 없지만은 지구의 나이를 왜 직접 잴 수 없냐면은 지구는 아까 말한 대로 판구조 활동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암석이 순환되기 때문에 자꾸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구의 나이를 다 자세히 알 수 없고 다만 운석 나이하고 달 암석 나이를 추정을 해보면 45.4억 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운석이 충돌해서 지구가 생성됐다라는 그 이론이 있어가지고 현재 45.4억 년이 지구의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들을 한번 보시면 35억 년 이상 된 것은 잔류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판구조론 활동에 의해서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껏 발견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암석이 40.3억 년. 이것이 캐나다에 발견됐는데요. 아카스타 편마암. 그 다음에 그린랜드에서 37억 년에서 38억 년 전. 그 다음 미국 미네소타강에서 약 35억 년에서 37억 년. 그래서 우리가 스와질랜드까지 해서 약 35억 년 된 암석들이 자주 발견되는데 특이하게도 이런 편마암 모양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석의 나이 측정은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암석 내에 방사성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연령을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특이한 건데 암석은 없어지더라도 그 안에 고온, 고압 혹은 풍화에 견디는 광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 만들어질 때 나이를 간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저우콘 광물을 측정하면은 암석은 없어지더라도 그 암석이 처음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오래된 건물에 있는 벽돌을 이용해서 이 집을 한번 지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집 자체를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집은 100년의 연령이지만 벽돌은 집보다 더 오래됐겠죠. 그래서 50년 전에 다시 그 집을 허물고 그 집에서 나온 벽돌을 이용해서 새로 집을 지었다고 하면 새 집의 연령은 50년이지만 벽돌은 여전히 100년보다 더 오래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암석 자체는 연령을 반복이 되지만 그 안에 있는 기초적인 광물인 저우콘이라는 것은 그 연령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우콘을 이용해서 연령을 측정하면 그 원래의 암석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구상의 생명체의 진화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44억 년 전에 가장 오래된 광물로 이 저우콘이라는 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7억 년 전에 최초의 생명체가 원핵 생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추정이기도 하고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것은 27억 년 전에 최초의 남조박테리아가 생겼고 이것이 원핵 생물이죠. 그 다음에 25억 년 전에 진핵 생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15억 년 전에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세포가 발견되고요. 그 사이에 한번 보시면 산소 대폭발이라고 해가지고 약 25억 년 전후를 해가지고 산소 대폭발이 있었고요. 드디어 11억 년 전에 엽록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 6억 년 내지 4억 년 이 사이에서부터 생물체가 아주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페네로조익이라고 하는 현생이연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지구상의 생명체 흔적 중에 35억 년 전에 이상의 암석이 모두 변성돼서 화석이 모두 사라졌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심해 분출구에서 이 생명체가 발견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태양빛이 없더라도 생명 활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이러한 심해에서 만들어진 암석에 대해서 연구 활동을 하는데요. 어떤 연구자가 심해에서 만들어진 암석에서 이런 생명체 흔적을 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확실하게 생명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백여용암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해양저에 있는 열수 분출구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이 철산화를 하는 필라멘트 미생물이지 않느냐 하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이 연구가 진행 중이고 빛이 없더라도 생명체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학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 대기의 산소 농도를 한번 보시면 과거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매우 높았지만 약 한 24억 년 전부터 산소 농도가 조금씩 증가하다가 약 18억 년 전부터 상당히 농도가 진해집니다. 그러다가 약 한 9억 년 전부터 보시면 산소 농도가 급증하고 약 3억 5천만 년 전부터 3억 년 사이에 산소 농도가 최대 35%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감소하여 현재 약 21%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서 산소 농도가 급증하게 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박테리아가 광합성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탄산염 광물이 생겨가지고 골격에 이 CO2를 많이 소모하게 됨으로써 지구상 대기 중에 이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물 생성, 이 대기 중에 산소 농도 증가 과정을 보시면 처음 만들어졌을 땐 이산화탄소가 많았고 산소 농도는 거의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은 층상철광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어떠한 형식으로든 지구상에 산소가 만들어지면 이 철분이 먼저 산소를 먼저 결합해 가지고 적철석과 자철석으로 침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가 주로 18억 년 전에서부터 30억 년 전에 일어난 건데 이때 만들어진 철광상을 우리가 층상철광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이런 화석이 만들어진 거 한번 보시면 약 35억 년 전에서 이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산소가 증가하겠죠. 이 산소 증가하는 것을 아까 말한 이 층상철광상, 여기에서 산소가 다 소모하기 때문에 이 앞에서 보듯이 이때 만들어지는 것들, 이 산소가 전부 다 철광상이 침전하는데 다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아무리 광합성을 많이 하더라도 산소 농도가 많이 증가하지 않죠. 그래서 이 산소 농도가 계속 층상철광상으로 침전하는 동안은 산소 농도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철광상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더 이상 침전할 게 없었을 때 드디어 산소가 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미생물 기원이 한 27억 년 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열심히 산소를 만들고 이 산소 만든 것이 철광상을 만드는 데 다 소모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다 소모됐으니까 그 다음에 보면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산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니까 산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풍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적색층이라는 전 세계에 퇴적암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색층은 20억 년 전 이전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20억 년 전 이전에는 대기 중에 산소가 많이 없으니까 풍화 속도가 굉장히 느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산소가 많아진 다음부터는 풍화 속도가 많아짐으로 해서 이 적색층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발생한 산소는 어디로 갔느냐 했을 때 이 산소가 바닷물에 많이 녹아있는 철분, 이거하고 결합해서 적철석이나 자철석 혹은 이 층상철광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빨간 부분이 철광물이 많이 있는 것이고 다른 부분은 뭐 이렇게 모래나 석영 같은 것들이 이 성분이 있습니다. 혹은 처트가 좀 섞여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철광상은 대체로 이러한 그 층상철광상이 있는 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호주에서 많이 생산되죠. 그래서 우리가 산소 농도 증가를 위해서 형성된 암석들이 하나는 층상철광상이고요. 하나는 또 적색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모래로 이루어진 것인데 풍화 속도가 많아지니까 풍화된 퇴적물이 바다에 쌓이면서 많이 생성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층상철광상은 화학적 침전물이고 이쪽 그 적색층은 입자상 퇴적물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3억 5천만 년에서부터 3억 년 사이에는 산소 농도가 그렇게 급증, 현재보다 35%, 많은 35%인가 했을 때 학자들은 이 당시 지구 온도가 증가했고 식물이 많이 자랐고 그 다음에 죽은 나무가 이 리그닌이라는 성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리그닌이 많아가지고 분해할 수가 없으니까 산소 농도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흥미있는 것은 지구상의 역사는 지질과 생물이 상호 반응해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당시 식물세포의 주구성 물질이 셀룰로즈하고 리그닌인데 이 리그닌이 현재도 분해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분해할 수 있는 생물이 나타남에 따라서 다시 이제 식물이 빨리 분해가 되니까 산소 농도가 다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구 생성 초기에 이산화탄소가 매우 높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산화탄소가 없어졌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생물체의 골격이나 폐각 등으로 소모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 등으로 해서 광합성으로 소모될 수 있고요. 이거 조류는 아까 남조류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것이 뭐 화학식을 다시 써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바닷물 속에 많은 칼슘 성분, 그것이 중탄산 이온과 결합해 가지고 탄산칼슘이 만들어진 거죠. 이 탄산칼슘이 바로 고체가 되니까 깔아앉게 되고 생물체의 골격으로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깔아앉아서 결국 이산화탄소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왔느냐 한번 보시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는 것이 물하고 결합하면 이 탄산이 만들어지고 이 탄산은 물속에서
수소이온하고 중탄산이온으로 분해가 됩니다. 이 중탄산이온이 이 칼슘이온에 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탄산칼슘에서 점점 사라지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없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뭡니까? 여기에 광합성에 의해서 산소가 만들어지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 생성 초기에 이산화탄소가 매우 높았는데 주로 화산작용에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이산화탄소가 물속에서는 탄산이 수소이온과 중탄산이온으로 나눠지고 생물체의 대사활동으로 해서 칼슘이온, 중탄산이온이 결합하면 탄산칼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생물체에 생성되고 이것이 만약 죽으면 바닷속에 깔아앉아가지고 퇴적암으로 되게 되면은 CaCO3가 여기에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CaCO3가 없어지면은 점차적으로 대기 중에는 요 산소 농도만 남게 됩니다. 2. 상호 비교를 통한 스토리 만들기. 그 다음에는 앞부분에서는 지구의 생성 스토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비교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 문화 이외에 다른 문화를 접하게 되면 우리 문화와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고 우리 문화의 특성을 좀 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질공원도 다른 지질공원을 봄으로 해서 비교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비교 평가를 통해서 지오스토리를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사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석회암 이야기입니다. 이 석회암은 모든 지질공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를 통하여 어떤 이야기가 가능한가? 이것은 우리나라 소총도에 있는 그 스트로마톨라이트로 만들어진 대리석입니다. 석회암이 이제 변성작용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만년설처럼 보이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는 만년설이 우리나라도 있다라고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석회암으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럼 그곳은 원래 바다였다. 그 다음에 오늘날 대기권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 다음에 생명체의 진화를 할 수 있는 화석이 많다. 그 다음에 산성물의 잔로가 동굴이 형성된다. 또 그래서 이것은 돌리네 등은 싱크홀로 돼서 집안 안정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 지표는 특이한 카르스트 경관을 만들고 또 식물, 농작물의 서식에 영향을 미치고 시멘트 원료로서 산업 활동에 사용되고 고온 고압으로 변성되면 대리석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 마그마가 접촉하면 광산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석회암 지역 하부는 지하수 저류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회암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 그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석회암에서 이 지질과 식생의 특정한 관계를 한번 좀 살펴보면 보통 석회암은 만약에 그 유럽 지역에서 특이한 것인데요. 석회암 지역 보면은 원래 석회암이 순수한 석회암이면 그 모래나 진흙 성분이 없기 때문에 풍화가 되면 이 나대지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대지가 되면은 그 물이 밑으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때 주로 나타나는 식물은 뿌리가 길고 키가 작은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염기성이기 때문에 산성에서는 빨간 꽃이 많이 피지만 염기성에서는 보랏빛이나 파란빛이 많이 이제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의 충청도 석회암 지역을 한번 보시면은 석회암이 여기 파란색 계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석회암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붉은색 계통이거나 약간 색이 다른 이런 것들은 퇴적암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지역에 석회암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고 중간에 퇴적암이 좀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석회암은 이것이 채장이라 그러고요. 이것이 뿌리라 그러면 뿌리가 상당히 왜냐하면 배수가 잘 되니까 물이 밑에 있을 거니까 그것을 흡수하기 위해서 뿌리가 좀 상대적으로 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반적인 상식인데 근데 우리가 단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석회암 지대인데 단양 특산물이 마늘이잖아요. 근데 마늘은 상대적으로 뿌리가 짧고 채장이 길죠. 그래서 반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르스트 지형은 이렇게 나대지지만 단양은 여기 토양이 이 석회암 지역에 붉은 토양인 테라로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비교될 수 있는데요. 석회암의 단양 지역에 한번 가보시면 하얀 부분이 석회암이 주로 많은 부분이고요. 여기에 약간 진흙 색깔이 이암이 좀 잔류돼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이암이 있는 것이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하나의 암석에서도 석회암과 이암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 주는 힌트는 석회암 부분이 아무리 풍화되더라도 여기 이암이 잔류돼서 토양을 만들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일본을 제가 여행했을 때 일본의 야마구치 미네 지역을 가보시면 위에 토양이 없고 석회암만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는 현무암인데요. 여기 보시면 현무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회암 지역이 나오고 여기도 사암과 이암이 나오지만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이 안쪽에 퇴적암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쪽 그 미네 지역에서는 석회암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 바깥쪽에 주로 많이 있는 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시면 이쪽 일본에서 만들어진 석회암은 기본적으로 심해저 해저 화산이 분출했고 그것이 점점 올라와서 수표면에 가까이 왔을 때 산호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이 대륙섬에 가까이 왔을 때 퇴적암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먼 바다에 있었을 때는 퇴적물이 올 확률이 적겠죠. 그래서 아주 순수한 석회암 성분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요 현무암은 바로 여기서 만들어진 현무암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요 현무암은 옛날 깊은 바다에서 만들어졌던 그 해저 화산의 일부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석회암의 비교 평가를 한번 보시면은 이쪽을 단양이고 이쪽을 일본이라고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석회석의 광합권 인정은 CaO 성분을 봤을 때 40% 이상, 석회석의 고품위를 CaO로 봤을 때 50% 이상인데 한국에서는 평균적으로 54 내지 56%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별 규격으로 보시면 시멘트는 CaO3가 90% 이상인데 실제로 국내 모 회사는 80에서 82%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본을 여행했을 때 품위를 물어보니까 대체로 95%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석회석 원료가 굉장히 순도가 높죠. 다만 이제 석회석은 100% 석회암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걸 섞어서 쓰기 때문에 순도가 반드시 높다고 해서 뭐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순도가 높은 것이 품질 관리하기에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암지대 주 암상을 보시면 사암, 셰일, 이암, 여암 등의 혼합체이고 석회암이 상당히 많고 현무암, 이암, 사암 등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석회암 지역이 녹으면 토양층이 거의 없는 것이고 여기는 석회암이 높더라도 원래 암석에 있던 이암, 사암 등에서 토양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꺼운 테라로스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여기는 토양층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화석은 여기는 뭐냐면 천해성이고 여기는 심해성인 거고요. 생성 환경은 대륙 연변부이고 여기는 해령 화산 상부고요. 풍화토를 만드는 건 테라로스고 거의 없거나 혹은 일본이 화산이 많기 때문에 화산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은 뿌리채장 작은 것도 가능하고 여기는 뿌리채장의 지수 높은 것이 특징인데 우엉이 주 특성이고 여기는 단양의 마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양은 주로 여기서 이런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일본에 있는 미네는 주로 이런 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에 따라서 점점 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까이 왔을 때는 이런 거하고 섞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같은 석회암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비교 평가를 통해서 서로 만들어진 환경 또 거기에 자라는 식물 이런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산 지역을 한번 비교 평가해 보면 우리나라의 지질공원에서는 대부분이 화산암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 제가 카펜터 모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카펜터는 뭐냐면 성분이 무엇이고 여기 보시면 성분 있죠. 그 다음에 연령이 언제고 암석의 연령, 그 다음에 암석의 분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질학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구조적인 이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자를 따가지고 제가 카펜터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면 어떠한 것이 다른지 어떠한 것이 같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펜터 모형을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지질공원, 세계지질공원과 국가지질공원에서 비교평가를 해보시면 일단 암석 분류, R이죠. 여기 세부사항은 화성암이냐 퇴적암이냐 변성암이냐에 따라서 제주도는 주로 화산암이 많겠죠. 청송은 화산암이 많고 그 대신 퇴적암, 변성암도 좀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무등산은 화산암, 화강암이 좀 있고 퇴적암과 변성암이 좀 섞여 있고 한탄강은 화산암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화강암이 상대로 많고
변성암이 많고요. 그다음 퇴적암이 좀 소규모 있고, 전북 서해안은 화산암이 많고 화강암이 좀 있고 나머지는 조금씩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석의 분포 특징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분포량의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주요 암종에 따라서도 암석 분류표에서 보면은 구성하고 있는 암석들이 서로 조금씩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전북 서해안에 같은 경우에 천미암이 좀 발견이 되죠. 그 다음에 연령을 보시면 일단 만약에 제주도는 제4기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한탄강은 현무암이 있는 부분만 제4기고 나머지는 백악기가 주락기. 그러니까 연령만 보더라도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청송 같은 경우에는 제4기가 없죠. 무등산도 제4기가 없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령만 봐도 이 두 가지는 비슷하더라도 제주도와 여기는 서로 다른 거죠. 전북 서해안도 제4기는 없고요. 그다음 화학 성분을 보시면 화학 성분 화산암만 봤을 때는 우리가 제주도는 FeMg가 높고 그다음에 한탄강은 FeMg가 좀 높지만 다른 곳은 실리콘하고 알루미늄이 높고 실리콘 알루미늄이 높고 그다음 이쪽은 칼륨이 좀 높고 그다음에 이제 지질 과정을 한번 보시면은 제주도는 이제 순상 화산이고 청송은 유독 및 낙하에서 칼데라가 형성되어 있고 무등산은 유독 및 낙하가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한탄강은 우리가 하천 범람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북 서해안은 특이한 게 화산체가 잔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질 과정을 보면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체구조 배경을 한번 보시면 판구조론적으로 보시면 제주도는 판 내부 분출이고 청송은 충돌대고 무등산은 충돌대고 한탄강은 판 내부 분출이고 전북 서해안은 충돌대와 하산호 화강암 내지 충돌 동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우리가 사는 현재 환경을 보시면은 이 지표 환경이 있어가지고 제주도는 도서 지역이죠. 만약에 이거하고 비교하면 도서가 아니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기후가 아열대고 여기는 온대 지역이고 온대 지역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이용하면은 서로 비교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기.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볼까요? 지구의 탄생 시기는 약 45억 년 전이며 36억 년에서 3억 년 사이에 초대륙이 형성과 분리가 잦았고 이로 인해 판구조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행성에 비해 지구가 가진 특이점은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기장은 생명체 생존 가능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수성과 목성도 자기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수성의 경우는 태양과 너무나 가깝고 목성의 경우는 충분한 자기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요? 지구의 핵이 생성되고 자기장이 형성됨에 따라 오존층을 형성하고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을 차단해주며 더불어 강한 자외선을 차단해 생명체 생존의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암석의 나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암석 내부에 존재하는 저어콘이라는 방사선 물질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저어콘 광물은 고온, 고압, 풍화에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저어콘 광물 측정 시 해당 암석이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구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던 지구의 판구조 활동으로 인해 암석이 순환되며 오래된 암석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산소 농도 또한 지질 연구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산소 농도는 지질의 풍화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예시로 산소 농도가 높아졌던 시기에는 풍화 속도가 빨라져 퇴적층 생성이 활발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던 역사는 지질과 생물의 상호 반응으로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 평가를 통해 지오스토리를 제작할 수 있고 우리 지질공원의 특성을 더욱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 제작 시 지질과 식생의 특정한 관계를 이용해 하나의 지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생성할 수 있죠. 그렇다면 유사점과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비교 모형인 카펜터 모형을 적용하면 됩니다. 카펜터 모형이란 암석의 성분, 연령, 분류, 지질학적 과정, 환경, 배경을 기재한 모형입니다. 카펜터 모형 이용 시 비교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질공원의 지오스토리 만들기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